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이번 주도 한 주에 있었던 사건을 정리하는 사건 이슈 시간입니다. 항상 모시는 박미애 총경님 모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현직 강력계 형사분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남부경찰서 강력 1팀에서 근무하는 이종훈 경입니다. 야, 저희 사건 이슈의 이 인력의 풀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딱 봐도 강력 형사 같이 생겼잖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너무 뵙자마자 마음에 들어. 부리부리한 느낌이. 과찬이십니다.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시면 좀 무서워서 얘기를 다 진술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야, 클럽 마약 80만 명분 적발. 김포공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 심지어 인천공항이 아니라 또 김포공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총기 난리쳐 칼라와 이제는 클럽 마약 80만 명분이면 이게 도대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아, 그렇죠. 예, 케타민 여행 가방에 숨겨서 대량으로 밀반이 파려한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 이게 쉽게 이게 네. 공항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당연히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당연히 잡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것을 가지고 왔는지. 아마 김포공항이 최근에는 이제 상하이나 중국 쪽 항공편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근데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세관 당국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해서 국내로 입국하는 A 씨의 복잡한 환승 경로가 이상하다. 수상함을 포착해가지고 수화물을 이제 정밀 검사를 한 거죠. 이거는 미리 조금 파악을 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당국에서. 생각한 거죠. 이렇게 막 경유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포공항이면 당연히 일본이면 하네다겠죠. 그렇죠. 아니면 오사카거나.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판독했더니 그 A 씨의 여행 가방에서 이 이상 음영이 발견이 된 거고 보니까. 야, 이게 좀 이상하죠. 먹지랑 음박으로 이중 포장을 한 거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엑스레이 장비나 이런 걸 좀 피해 가려고 했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인천공항이 이런 마약 탐지 관련된 거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 김포공항은 약간 허술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범죄자들이 들어온 걸까요?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면 훨씬 더 많은 의심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경유 해가지고 김포로 왔던 것 같아요. 그 경유한 부분이 이제 의심이 되니까 수화물을 정밀 검사를 했다는 부분인데,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수많은 수화물 중에 솔직히 무작위로 찍어서 보통 검사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불신 검을 할 때도 무작위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적발이 안 됐을 뿐이지 이 국내로 들어오는 마약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마약 수사도 이제 하면서 보면 국내에서 이제 던지기 수법 많이 하지만 그 배달을 통해서 그 해외에서 보통 평범한 사람을 상대로 요것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얼마 줄게요. 돈 드리겠습니다. 뭐 그 자리에서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배달부 입장에서는 그냥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들어가면 누구 건네주면 된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돈에 당연히 뭐 남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연히 의심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근데 이 돈에 유혹이 되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리 쉽게 그래도 벌 수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절대 아니야. 이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이거 좀 대신 좀 옮겨주세요. 근데 뭐 이게 막 밀봉돼 있고 막 밀봉돼 이러면 당연히 이거 마약 아니야? 이렇게 혹은 금괴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금괴면 뭐 더 좋지 뭐. 그렇죠. 가지고 날라? 근데 마약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마약 우리나라 청정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님께서는 마약 청정구역이 아닙니다. 관련된 수사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그런 클럽에 갔다 왔는데 내 몸 상태가 이상하다. 뭐 열도 나고 집중이 안 되고 갑자기 뭐 화가 났다가 또 차분해졌다가 변덕이 심하다. 그럼 나는 그 몸이 이상하니까 혹시 마약한 거 아닌가라고 이제 신고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 신고자 이렇게 대충 봅니다. 보면 뭐 동공이 어느 정도 열렸는지 또 식은땀이 나는지 몇 마디 나눠보면 과연 이 사람이 그 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통 경험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너무 과하게 먹다 보니까 이게 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울증 약 이제 이게 믹서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마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인 신고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클럽에서 이제 많이 이 케타민 그다음에 뭐 도리도리
네. 그런 뭐 거 술에 많습니다. 탄다거나 이렇게. 물뽕. 왜냐면 물뽕 같은 경우는 안 나죠. 적발하기 안 힘드니까. 나잖아요. 물뽕이 정확하게 어떤 물뽕이 거예요? 물뽕이라고 그래서 그거 한동안 이게 되게 많이 유행을 유행했어요. 해가지고 그 클럽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인가 19년도에 그 마약 의심 그 성폭 사건은 성폭력 네. 사건이 신고가 되면은 그걸 이제 청에서 각 지방청에서 수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했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분명히 얘가 진짜 이 피해자가 그 물뽕의 피해를 입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게 6시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 체내에 체내에서 아예 분해되는 거죠? 아예 검출이 안 없어져요. 되니까. 그러니까 물뽕으로 인해서 물뽕이라는 마약으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은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거가 할 되기 수가 없는 쉽지 거예요. 않은 거군요. 검거가 안 되는 게 입증하기가 입증이 안 굉장히 되는 거 어렵습니다. 입증이. 입증. 그러니까 들고 있지 않은 한 물뽕 자체를 들고 있지 않은 한 그렇죠. 현장에서 확인하기가 뭐 발견하죠. 힘들죠. 예. 몸에서 다 체내에서 다 빠져나가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물뽕으로 인해서 물뽕을 검거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없대요. 거예요. 예. 안 나오니까. 이건 보면 체내가 안 신약 되니까. 약물인 개념인 거죠. 물뽕. 약물인 그러니까 거죠. 히로뽕이나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액체입니다, 액체. 근데 이게 물뽕을 먹게 되면은 정말 정신을 잃어가지고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아. 순간 그러니까 우리 수면 마취제 하듯이 예. 수술 들어갔을 때 기억 안 가잖아요. 나고 끝났을 때 내가 뭐 했는지 했을까 몰라. 필립이 딱 끊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간 약물로 사용될 그렇죠. 여지가 예. 있다는 강간 수단이죠. 거죠. 강간 예. 그러니까 몰래 먹인 다음에 술에 태워 먹든 예. 뭐에 태워가지고 먹인 다음에 예.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이제 강간을 할 수 있는 약물. 이게 사실 정신과 약물 중에서는 루나팜이라는 루나팜, 약물이 대표적인 이제 미국에서 강간 약물로 예, 지정돼서 일부 유럽 국가랑 미국에서는 판매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되거든요. 처방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근데 지금 그거는 몸 체내에 남지 않나요? 남죠. 남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루나팜은 근데 아직까지 시판이 되고 있어요. 처방이 그래요? 가능한 약물이어서 사실은 향정입니까? 네, 향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도 사실은 조금 나라에서 제한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도 뭐 처방이 안 되는 약물이니 근거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자구책인 뭐 방법, 뭐 대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형사들이 속된 말로 뽕쟁이들 만날 때 단둘이는 안 만납니다. 꼭 옆에 같이 동료하고 만나고 걔들이 건네주는 거는 일단 먹질 않습니다. 왜냐면 네. 혼자 있을 때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몰래 탈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이제 콜을 걸어서 이제 경찰관들 협박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뽕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뽕쟁이 오래간만에 듣네. 예. 아니 아니요, 뭐 근데 이거는 뭐 수사할 때 당연히 쓰는 마약 용어니까 사범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강력한 마약 사범이기 때문에. 사범이라고 표현하기는 네. 정말 나쁜 놈들이니까 이 뽕쟁이들하고는 절대 단둘이는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건네주는 건 되도록이 먹지 말고 새거 항상 새거. 딱 따가지고 네.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어느 거. 순간 내가 코 깨일 수 있다는 그렇죠. 염려를 항상 하고 예. 계시는 거군요. 야, 그리고 이게 케타민 이 케타민도요. 이게 환각 그다음에 기억 손상 등의 증세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데이트 폭력 용도로 데이트 성범죄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학용으로도 네. 사용합니다. 네. 실제로 아, 마취제로도 그래요? 사용하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불법 유흥 목적으로 마약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마약 사범으로. 예. 이 마약은 끝이 안 좋습니다. 아, 네. 항상 결과는 끝이 안 좋습니다. 당연히요, 예. 당연히요. 나 혼자 망가지면 상관없는데 다 가족, 주변인들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약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료 상황에서 보면 확실하게 이 아무리 약을 안 할 때도 정서적으로 네. 되게 불안정해요. 네네. 그리고 인지 기능도 상당히 떨어지고. 안 좋고요. 예, 그래서 뭐 다이어트 목적이든 혹은 유흥 목적이든 마약에 절대로 그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 정도 대량 반입을 했다는 거는 진짜 우리나라가 암암리에 적은 양 혹은 어느 정도의 양의 마약들이 이런 식으로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를 반증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관 어쨌든 이게 그 비행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 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마약과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네. 많이 네. 발달된 데가 부산하고 인천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한국. 항구가 있는 그쪽으로 유입되는 게 훨씬 더 적발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한번 마약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유명한 이제 뽕쟁이인데 국내에서 최대 규모의 마약을 한번 수사해 보겠냐? 뭐냐? 이제 얘기를 이제
우리 팀하고 같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영화 같은 얘기예요. 배가 콜롬비아를 떠나서 부산 근방의 그 해상에서 좌표 찍어가지고 물건을 바다에 그냥 던지면 바다에 던져놓으면 그 좌표를 갖고 밤에 가서 건져온다는 겁니다. 어선이든 뭐 이런 걸 밀수? 통해서 그렇죠. 그 네.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자기가 찍어준다는 겁니다. 날짜를. 그 얘기 듣고 저 솔직히 못한다 그랬습니다. 못한다고. 이거는 우리 영역을 벗어난다. 예, 더 큰 이제 마약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그렇죠. 데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뽕쟁이 말이니까 일단 뭐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진실일 수도 있는데 검증된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증거라도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그쵸. 근데 이게 걔 말에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네. 근데 와 진짜 그런 거는 예전 뉴스에도 한번 이거 본 것 같아요. 예, 그 해경에서 단속한 거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뭐 미국에서 이렇게 대량 반입할 때도 그런 식으로 반입한다는 네. 영화 같은 거는 네. 봤던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 영화에도 그게 있잖아요. 그쵸. 김혜수 씨하고 그 찍었던 영화 밀수. 밀수. 영화를 네.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수리남 때도 약간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영화가 어느 정도 현실을 또 기반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근데 이런 것도 아시나요? 이 세관에서 결국에 마약을 탐지하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걸지? 뭐 지금 여기서는 엑스레이에서 발견됐습니다만 마약 탐지견이 가장 확실한가요? 탐지견이 제일 확실하죠. 제일 확실한.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마약 탐지견을 훈련시키는 어떤 과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본격화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마약 단속 인원도 증원시켜야 되고 거기에 또 그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뭐 기법, 그 다음에 뭐 동물, 뭐 개 같은 경우, 마약견 같은 경우 이런 거 많이 좀 해가지고 단속을 좀 강화했으면. 아니 근데 이게 세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뭐 외국에서 밀수 같은 거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주로 적발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네. 근데 이 마약과 관련된 거는 이 세관 안에서도 약간 영역을 아예 분리를 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그럴 좋은 지적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분들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마약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이거를 전문화한 이 출입국 관리 쪽에서 아예 그냥 전담하는 팀을 분리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인원이 안 세관에도 되니까. 특사경이 있죠. 다 이들이 다 특사- 특사경들이 다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수사는 세관도 하지만 저희 이제 뭐 공항 경찰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게 제일 공항경찰대에서 그 탐지견들을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훈련시키고 하니까 정밀 검사 하다가 이제 발견된 거지만 얻어 걸린 것 같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아, 의도적으로 그럴까요?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건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 반입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국정원하고 해외 파트 국정원하고 우리 이제 검찰 그다음에 이제 경찰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대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관에서만 이렇게 실무적으로 했다라는 게 사실 이거 세관을 비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드물어요. 어렵다. 네, 그 저도 이거 기사 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얻어 고민을 했는데 걸렸다. 근데 저는 순간 이런 생각되거든요. 사실 지금 지난 정권에서 뭐 가장 국내에서 대규모 마약과 관련된 이 밀수라 그러나요? 그거를 그 윗선에서 눌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세관의 약간 입지가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도 못 하잖아요. 그거를 조금 다시금 좀 회복하고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기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를 보인 건 아닌가. 저는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 5월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5월에 구속됐는데 왜 7월에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렇네요. 5월이군요. 예, 5월이에요. 이거 약간 뭐 세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면을 좀 세운 사건.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럼요. 어차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잘하는 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김포공항에서는 개항일의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그리고 몇만 명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지금 밝혀낸 거잖아요.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요. 24kg 지금 케타민 24kg를 밀수입한 근데 거니까. 24kg는 무게도 무거운데 네, 이거 네. 참 대담하네요.
80만 명 24kg인데 80만 명이면 진짜 요만큼씩만 해도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제 0.03g을 이제 투약합니다. 일회용 주사기 한 놈큼 0.03g. 그러면 이제 24kg라고 하면 이게 계산이 좀 안 됩니다 지금. 야, 근데 정말 엄청난 양이긴 하네요. 24kg면. 많아요. 네. 많아요. 김포공항 세관에서 이런 마약 밀수를 잡아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열심히 잘 하셨다. 칭찬과 응원과 이런 걸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맞습니다. 지금 마약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고하시는 분들도 음주운전인데도 비틀거리고 좀 이상하다, 약물운전이다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게 많아요. 이제 보면은 현장 나가서 신고받고 나가면 보통 이제 음주운전 아니면 약물운전, 마약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텔레그램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생까지 이게 번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예로 펜타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께 더 잘 알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도 펜타닐 때문에 난리인데 고등학생이 이제 펜타닐을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 도망다니는 친구도 있고. 이게 마약성 진통제의 거의 끝판이죠. 그래서 이 마약은 단속을 정말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 뭐 우리나라는 청정구역이니까 뭐 없겠지, 드물겠지, 내 주변에는 없겠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우리나라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해도 안 되고 호기심을 가져도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이 강화돼야 됩니다. 증원 단속 인원 늘리고, 죄송하지만 좀 강하게 표현하면 뿌리를 뽑을 정도로. 이 치료도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처벌하는 게 단속이 우주니까 처벌은 우리 의사 선생님 같은 분들께서 아니, 치료를 해주시는 거고, 저희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단속을 해서 마약은 생각도 못하게. 마약은 손댔다가는 인생 종친다. 이걸 뼈저리게 알아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는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처벌이나 제도 강화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마약은 절대로 손도 대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분노에 찼을 뉴스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피식 웃어서 이주 노동자 지게차 매달고 조롱한 한국인. 그러니까요. 이거 사진이 지금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지게차에 아마 그 무슨 벽돌 건설 자재를 그 운반하기 위해 가지고 랩으로 칭칭칭칭 감아서 이제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단순히 건설 자재만 랩으로 포장을 한 게 아니라 중간에 이주 노동자를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포장을 시킨 다음에 지금 옆에서 조롱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 포장지가 굉장히 단단하고 센 건가 봐요. 사람을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포장할 정도면, 이 사람 얼마나 진짜 불안했겠어. 이게 이제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그 사건 가해자는 한국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인 B 씨에게 동료한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피식 웃길래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피식 웃어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B 씨는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며 당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지게차에 결박당해서 매우 두려웠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하잖아요. 지금 못 알아듣기도 3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스리랑카에서 온. 네.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도 못했을 것이고, 설명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주 노동자를 이렇게 조롱한 사건이 지금 보도가 된 건 27일이지만 지금 실제 있었던 사건은 꽤 예전이라 그래요. 한 몇 개월 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난 2월에 지금 있었던 5개월 거죠. 전이네요. 네, 그렇죠. 피해자가 계속 견디다 못해서 이제 지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지인이 이제 그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측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 사안이 밝혀지게 된 거죠. 얼마나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불안했겠어요. 이 B 씨는, 이 노동자는 이제 복통하고 구토, 심리적 불안을 굉장히 호소했다. 이 뉴스 보고 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한 개인의 이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이게 외교적인 마찰까지 번지지 않을까. 참 그럴 수 이게 있죠. 걱정이 되고요. 많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정말. 그리고 실무적인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특수폭행으로 이거 입건해야 됩니다.
특수폭행. 입건했겠죠. 예. 예. 지게차를 이용해서 예. 사람을 이렇게 폭행한 거기 때문에 입건했을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 사건에서 집단의 어떤 무자비한 폭행의 영역을 좀 보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지금 이 이주 노동자 스리랑카 출신의 지금 한국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주 노동자를 여기에 매단 사람은 또 다른 이주 노동자라 그래요. 에? 우리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그런 그거를 얘기가 시킨 없네? 건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일을 잘 못한다는 거를 너 왜 일 제대로 안 가르쳤어? 아마 이주 노동자가 이주 노동자를 교육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너가 책임지고 얘 어떻게 혼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는 거에서 지금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지금 이런 가혹행위를 서로 시키게끔 만든 거거든요. 같은 국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거는 이 회사 공장 안에서의 집단의 무자비함이죠. 이거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우리들이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반성해야 되는 영역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 70년대 80년대 해외에서 사우디에 가서 우리 아버님들 열심히 돈 벌어 오실 때 그 생각만 하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를 시켰던 한국인은 교사범으로 처벌해야 되고 네. 예. 같이 요걸 실행했던 우리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이 이주 노동자분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신고가 됐을 뿐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참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니까 이 이주 노동자가 스리랑카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여자랑 귀국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5개월이란 기간을 참았던 것 같고 지금 이런 가혹행위가 있은 다음에도 지금 계속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그 마음대로 또 나갈 수도 없는 게 그 회사를 옮기면 또 신고를 네네. 먼저 예, 해야 해야 되는 네. 그런 절차들이 있어서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었고. 당장 뭐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바로 그 비자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냥 그 뭐라 참고 그러나요? 견디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자 없이 뭐라 그래요? 불법 체류자가 네. 돼버리는 거죠.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는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진짜 정서적으로 정말 말도 못하는 폭력 상황에서도 내가 그를 참고 견뎌야 되는 게 5개월이라고 됐다는 게 진짜 우리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근데 저는 있습니다. 또 이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 같은 그 이주 노동자라면 이 행위를 한 사람도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저는 트라우마예요. 괴로웠을 것 같아요. 네, 트라우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겠냐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여기서 견뎌야 되니까 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이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이게 그러네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명절 때 보면은 이제 뭐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그때 보면은 이주 노동자분들이 진짜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이걸 깜짝 놀라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외곽에 있는 여러 공장에서 네. 한국 사람들이 안 하는 이 노동 역할은 대부분 이주 노동자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3대 업종. 네. 힘든 거. 근데 그게 3D 업종이라는 게 그냥 뭐 일부 일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 이주 노동자분들이 없으시면은 나라에서 경제 활동이 안 돼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도시나 아니면은 그 왜 인근 뭐 경기도나 뭐 인천이나 이런 쪽에만 사실은 이렇게 계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일자리들이 되게 많으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충북 제천에 이제 경찰 수련원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서 그 동네를 갔더니 굉장히 많죠. 아니 그 좁은 네. 동네에 이주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자기네들 이제 일 끝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뭐 스리랑카 얘기 아니고 보니까는 인도 쪽 인 분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치킨 사장님한테 아니 여기도 이렇게 정말 작은 동네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이주 노동자가 있냐 그랬더니
그 수련원 그러니까 다른데 네. 이거 공사하면서 공사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곳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곳곳에. 요즘은 대도시의 식당만 가더라도 네. 예, 한국인 종업원들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꾸 단일 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더 단일 이상은 민족 그렇지 끝난 거 않은 것 아니에요? 같아요. 네. 저는 조금 뭐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저희가 반성하는 사건이지만 제가 이제 피부로 이제 실무로 느끼면서 했던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이제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자국민을 상대로 그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죠?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추적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들 특히 외국인이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면 생활 반응이 안 나오죠. 그때부터는 이제 한숨 쉬는 겁니다. 아, 이제 한국 사람들과 어디부터 다르기 시작을 할까? 때문에. 네.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 불법 체류자. 네. 어차피 여권은 말소됐고. 그러면 어디부터 수사를 해야 되나?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 제가 딱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성범죄자로 해가지고 기소 중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성범죄자는 그 성범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저지른 사람도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도 외국 여성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있었던. 근데 거기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그 강간을 하고 도망을 갔어. 강간만 한 게 아니라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추적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막 그러면 이 불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하고 알고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물어봐도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법적으로 뭔가 제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국에는 다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사회적인 인식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법 체류자가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그냥 때려치고는 나가버리면 다른 방법 없어도 나는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면 그냥 불법 체류자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건 또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니까요. 물론 모든 그러니까 상당수의 이주 노동자분들이 뭐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라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분명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사회적인 제도를 좀 만드는 것들이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합니다. 아, 너무 씁쓸하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다음입니다. 이거 또 스토킹 범죄가 또 나왔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사건도 많이 신경 썼을 것 같은데요. 의정부 50대 여성 피살. 네. 용의자 수락산에서 숨진 채 발견. 용의자가 수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안이죠.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용의자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요거는 26일 지난 26일 날 오후 5시 15분께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됐고 노인보호센터 안에서 살해됐다는 네, 거죠? 노인보호센터 안에서 그러니까 용의자가 이 B 씨를 계속 스토킹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까지 같은 이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같이 이 용의자는 사이군요. 용의자는 이제 그 운전을 했었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만뒀고 그런데 3월 달에 갑자기 찾아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토킹이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3월 달에 스토킹했고 그다음에 5월 그래서 신고가 됐고 또 이제 5월 달에도 신고가 됐고 한 3차례 정도 이제 신고가 돼서 마지막에 신고가 됐었던 그 날짜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긴급 응급 조치까지 그 시 경찰이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시 찾아와 가지고 피해 여성을 살해를 한 거죠. 일단 뭐 60대 남성이고 피해자는 50대 여성이니 뭐 또 뭐 사랑한다 뭐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 그렇죠. 뭐 이런 스토킹이었겠죠.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이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의 스토킹이라면 뭐 자기는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자 좋아한다라고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7월 20일 날 B 씨가 그 A 씨 집을 찾아갔다가 스마트워치 이미 이제 5월 달에 신고가 됐을 때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고 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다시 찾아오니까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해서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 여기서 경찰은 긴급 응급 조치를 내리고 그러니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하고 통신 이용하지 말라 내리고 검찰에 잠정 조치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기각을 한 거죠. 아, 또 기각인가요? 검찰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이제 기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스토킹 행위는 맞지만 범죄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성이 없어.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3월 달에 그런 일이 있고 5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고 시간적인 차이 이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자꾸 스토킹 범죄는 사실 강력 범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스토킹 범죄에서 강력 범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뭐 실무적으로 강력 형사들하고 예청 형사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아, 뭐 어떤 걸 싸운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여청, 죽고 난 형사.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게 의정부 이제 노인보호센터인데 예전에 제가 이 동네에 살았었어요. 이 건물 제가 압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요 날 있었을 때 제가 출근을 했는데 비상이 안 걸렸어요. 저도 아침에 와서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네. 그런데 왜 비상 안 걸렸지? 네. 우리 인졌으니까. 근데 그 안 걸린 이유가 용의자가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면 그렇죠. 이제 관할서에서 형사들이 추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특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인저서 다 전파해가지고 다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망을 좁혀가고 추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용의자 특정이 됐으니까 이제 의정부 강력 형사들이 아마 추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락산에서 지금 뭐 숨진 채 발견됐다는데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날 이제 발견된 거잖아요. 그 과정은 의정부 형사들 무지 노력을 많이 했겠죠. 밤을 샌 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용의자를 어떻게 찾아내려고요? 예, 그렇죠. 이 수락산까지 아마 가서 발견한 건데 그 자살한 분한테는 뭐 조금 뭐 미안한 감정이지만 허탈했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내 손으로 내가 수갑 채워야 되는데 그쵸. 자살해 버렸네. 그러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 근데 이 유가족분들, 그러니까 그럼요. 피해자분의 유가족분들은 이거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실 경찰분들 입장에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이거 결국에는 경찰분들께서 발견하셨다기보다는 등산객이 맞아요. 발견해서 신고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유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살아서 이거에 대한 처벌을 끝까지 받는 거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거는 이제 못 보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 요렇게 자살로 발견됐을 때는 정말 허탈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가 안 되게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번 사건에도 사실은 이제 뭐 7월 달에 이제 그 스마트워치 네. 조치는 다 줬는데 근데 사실 스마트워치 긴급 신고가 접수가 안 됐대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스마트워치를 이 여성분이 차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가방에 이렇게 걸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워치를 누를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스마트워치가 없으니까 못 눌렀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 긴급 신고가 접수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건이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라는 게 어느 신문에 이 언론에는 나왔는데 정말 지속적으로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미 3월 5월 달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더 먼저 취했었어야 됐어요. 예. 하다못해 전자발찌.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네. 이 전자발찌가 나오려면 긴급 응급조치도 위반하고 잠정조치도 위반하고 그러면서 계속 위협적인 것이 나와야지 전자발찌가 나오지. 맨 처음부터 잠정조치 신청하면 전자발찌 안 나와요. 그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그거와 전자발찌를 신청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심할 때, 그러니까 거의 구속 직전의 상황이어야지 이게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안타까운 거야. 이거 진짜 전자발찌를 만약에 채웠으면 이 가해자 채웠으면 1km 이내에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워치를 안 눌러도
친구가 친구가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해자 위치, 그다음에 피해자 위치 이런 것들을 다 경찰관이 출동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이게 스마트워치만 줘버리면 저번에 또 이게 뭐 가정폭력 피해자나 스토킹 피해자나 보면은 이분들이 사망했을 때는 뭐예요? 스마트워치가 있다 손 치더라도 가해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네. 응? 이미 칼 들고 찌르고 다 그쵸. 도망가면은 그때 경찰관이 출동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가 뭔가를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거를 눈앞에서 어떻게 막냐는 거지. 그래서 진짜 전자발찌를 좀 적극적으로 구속은 적극적으로 안 좀 된다 해야 하더라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해야 뭐 되고. 구속이야 뭐 자꾸 내면은 다 기각시키니까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전자발찌라도 좀 적극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이제 강력계 현상인들도 이런 사건이 강력계로 넘어가는 일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안 나야지 좋죠 저희.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스토킹 범죄는 연령이 상관없네요. 연령 상관없어요. 네, 20대 뭐 30대.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도 70대도 저는 스토킹 그 피의자로 사건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막을 수 있는 사건을 결국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 사망을 하게 되는 너무 비극의 극치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단골 메뉴잖아요, 정말 이제는.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아니 우리 스토킹 한 번도 안 빠진 적 안 없죠. 빠졌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니, 아니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토킹이 강력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은 하는데 법 체계 자체가 강력 범죄 법 체계가 아닌 거야. 근데 저희가 이제는 진짜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사람으로서 뭐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지의 영역이 아니라 좀 과한 사랑이 아니라 이건 집착이고 진짜 한순간 불 붙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거다. 이거 완전 정신질환 범죄다, 아니에요? 스토킹 이 사이코패스 뭐 아니요, 사이코패스랑은 좀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집착적 망상이라고 봐야죠. 항상 예. 집착적 망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희 쪽에서 본다면 예. 근데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뭐 입원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 현실적인 가장 이제 너무 구속이 남발되면 또 안 될 테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그래도 스마트워치 다음에 좀 전자발찌가 빨리빨리 조금 뭐 보급되도록 어떻게 보면 채워지도록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급이 생각합니다. 아니라 그거는 판사님의 결정이 있어야지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울 수 네. 있도록 판사님께서 좀 법적으로 그런 뭐랄까요 그런 처분을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국회의원님들 그 입 놀지 마시고 입법 보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피해가 없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좀 싸우시고 예.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일선에 계시는 형사님들께서 행정적인 낭비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이러한 비극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제도적인 마련을 해주십사. 한 번 더 세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게 할 때는 정말 스토킹은 좀 안 제발 나왔으면 스토킹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흉기 소지죄 시행 100일 218명 검거 35명 구속. 흉기 소지죄라는 게 있었군요. 네, 이게 지난 4월 8일 올해 네. 4월 8일 날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그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시행된 이후에 경찰이 100일간 218명을 검거를 했답니다. 근데 이 100일 동안에 이 범죄는 222건으로 218명 검거했고 이 중 35명은 구속됐다. 아마 구속된 그 사건들이 다 흉기를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뭔가 죽이고 했었던 사건인 것 같고. 이게 공공장소라는 얘기는 길거리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뭐 백화점이든 마트든 공원이든 이런 데서 뭐 칼이나 이런 거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꺼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처벌이 강할 것 같고요. 네. 예. 이게 결국에는 그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에서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생긴 법률인 거죠? 맞아요. 지난 2023년에 서울 신림역과 그다음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의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신설 여론이 형성됐고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100일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검거가 되고 그것도 35명이나 구속이 됐다 그러면 이제
현직에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간혹 있습니다. 사람을 검거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검거에서 올 때는 파출소 우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풀을 베다가 네. 낫을 들고 뭐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물건 사러 갔는데 흉기가 있다.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얘기했듯이 뭐 서현역이나 뭐 분당역 이런 데서 사고 있듯이 고의적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제 위협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불시 검문을 해가지고 뭐 가방 열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그렇게 것 하지 같고요. 네. 어찌됐건 신고가 들어오겠죠. 뭐 그럼요. 어떤 장소에 지금 누가 뭐 칼을 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이제 출동을 하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 이제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고 정시를 이제 투철하신 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제 한 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홧김에 이제 흉기를 갖고 그 공공 장소에 가서 그 뭐 보여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공공장소에서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그리고 이걸 드러내야 되는군요. 예. 드러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이거 꽤 센 거죠. 세죠. 이게 일단은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한테 보이기만 해도 어쨌든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칼을 들고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군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거기에 이제 또 가중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문제가. 강력계에서 출동하시는 이제 건가요? 우리 선배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칼을 들고 사람들한테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했을 때는 이제 그 공중 협박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생긴 거 흉기 소지 단지 소지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형사 당직팀에서 이제 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칼을 드러내고 위협했을 경우에는 이제 강력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좀 놀라웠던 게 35명 중에서 구속된 35명 중에서 가장 많은 연령대가 61세 이상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어쨌든 무언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네. 관계에서 화가 난 상태 그때 이제 흉기를 들었다. 그다음에 내가 주치 중에 흉기를 들었다. 아 주치도 포함되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예.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는 뭐 61세 이상이 이제 다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 닦고 사회생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직을 한 분들이 이제 많은데 퇴직하고 나서 보면 내가 예전에 이뤄왔던 그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퇴직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무시감 그다음에 거기에 술 한 잔 먹고 그거에 대한 네. 또 사회적 불만 뭐 이런 경우가 많을 이게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나이면 내가 힘으로 일단 뭐 이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내가 힘으로 이렇게 지압을 한다든지 할 텐데 이게 지금 나이가 많게 되면 이제 자기 체력에 대한 이 그렇죠. 뭐랄까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뭐라도 들게 되는 거군요. 뭐 20대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40대 이하는 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60대 이상 되니까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낭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낭만이. 싸움을 하더라도 예. 흉기 안 들고 그냥 예. 주먹 대 주먹기 이렇게 하면 하든 그래도 뭐 옛날처럼 윽박지르든. 낭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 흉기 자체를 먼저 꺼내고 그 위협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저번에도 했지만 뭐 층간 소음 같은 네. 경우에 뭐 소지하고 위에 올라가서 위협한다거나 그럼 당연히 이런 영역이겠죠. 근데 발생 장소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도로가 54%예요. 그러니까요. 도로에서 왜냐면 222건에서 218명 검거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것들이 보통 도로에서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3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도로에서 이 54%를 차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거주지나 뭐 상점이나 뭐 역터미널 이런 데는 어쨌든 한정적인 그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발견되는 곳이 도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현직에 계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흉기 소지를 하고 네. 도로에서 이런 거를 막 드러내는 어떤 사례가 과거보다 최근에 들어서 더 늘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강력 사건으로 네. 그 번지는 게 이제 많이 매스컴에서 방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흉기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드러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강력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먼저 이제 신고를 하게 하시는 이제 경우가 이제 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거죠. 과거에도 많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냐? 아니면은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공공장소에서의 어떤 칼부림 사건 소위 얘기해서 그런 사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치 이렇게 유사 범죄가 늘어나듯이 사람들의 흉기 소지죄에 적용되는 어떤 상황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냐? 예전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그 좀 흉포화된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거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 우리가 코로나를 2년을 겪었잖아요. 네. 코로나를 2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예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문제가 있고 아팠던 분들이 좀 더 심화되고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구대에 있을 때 정말 정신질환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공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어떤 그 사람들을 위협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늘어난 거죠. 신고 건수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은 도로에서 아무나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근데 다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정신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 더 흉기를 어떤 공공장소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더 많냐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조금은 조심스럽거든요. 과거에 네. 이런 정신질환자들이 이 흉기를 드러냈다가 아니라 과거에 정신질환을 앓지 않았더라도 네. 그냥 그게 조금의 사람들은 조금씩 어떤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계속 내쳐두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뭐 칼을 든다거나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어찌됐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시다라고. 내가 감정을 통제 못하는 거죠. 내가 저는 화를 근데 통제 못하니까 그렇게 이런 보니까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은 저는 경계를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 다들 총기를 들고 있을 가능성을 사람들이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기를 내가 들고 다녀야 되나? 내 집에 총기를 놔둬야 되나? 이런 심리가 있듯이 사회적으로 위험한 물건들을 사람들이 칼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으니 나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흉기 같은 거 들고 다녀야 되나? 이런 식의 생각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걸 생각하는 저는 거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가 화를 제대로 그러니까 화를 어떤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훅 분출해버리는 거죠. 폭발적으로 분출해버리는 거죠. 저는 그런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한테는. 화를 분출하는 거를 저는 정신질환자로 가져가는 건 혹시라도 이제 정신질환자 분들을 또 준범죄자 취급하게 되는 건 또 분명히 우리가 또 그렇죠. 경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정신질환자 분들은 사실 범죄와의 연관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죄송해요. 네. 정신질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약간의 문제가 있는 정서적으로, 성격적으로 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나 뭐 이런 거죠. 그게 더 증폭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느꼈어요. 현장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든 분노든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이든 이런 게 지금 좀 감추어져 있다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그렇죠. 같은 느낌 예. 이런 걸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이거 여기서 얘기하는 흉기는 대부분 아마 칼이었을 것 같고요. 또 포함되는 게 있나요? 물론 뭐 저번에 사제총기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도 만약에 있으면은 신고 대상이겠죠? 주로 나오는 게 보통 과도, 과도, 그다음에 부엌에서 쓰는 부엌칼. 부엌칼. 네. 그다음에 사시미. 사시미는 그 이제 회 뜨는 웬만하면 그런 건 좀 없고 주로 이제 게임에서 쓰는 그 아이템. 네. 예를 들어서 무기. 네. 예를 들어서 도끼 같이 생긴 거. 그렇죠. 뭐 이런 동남아에서 거. 쓰는 이제 카람빗 같은 뭐 이런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 좋아하니까. 그 망치. 망치. 뭐 망치 이런 거. 포함될까요? 그럼 망치도 포함되죠. 그죠. 공공장소에 망치나 빠루나 이런 거 들고 있으면 그럼요. 위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또 신고 나갔던 것도 야구방망이.
야구 방망이, 알루미늄 배트, 네. 그다음에 이제 골프채, 골프채. 네, 골프 연습하는 또 그것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위협을 도로에서 골프채를 이렇게 잡고 다닐 일은 없을 테니까요. 네. 골프채가 진짜 굉장히 위협적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들고 해버리면 그거는 그럼 네. 헤드가 네. 이제 쇠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이라는 돈을 편취를 당했는데 네. 화가 나죠. 당연히. 그렇죠. 뺏겼으니까요. 그래서 내 돈을 편취한 사람 재판하는 거 방청을 했다가 주차장에서 법원 주차장에서 야구 배트하고 그다음에 골프채 네. 이걸 같은 동료하고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들고 있었는데 채무자는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읽어갖고 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서 분리해서 이제 진술을 청취하다 보니까 아니다. 나는 이 야구 배트는 얘한테 넘겨주려고 한 거다. 뭘 주려고 한 건데 네. 제가 보고 나서 미리 이상하게 거짓말 생각을 같아. 왜 하필이면 법원에서 그런 일을 해? 법원 그 주차장인데 만약에 행위를 했으면은 그 가까이 붙어서 있을 때는 위협이 그렇죠. 되는데. 어느 정도 예. 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신고를 해버리니까. 근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예비죄가 없기 때문에 네 처벌이 안 되겠네요. 문득 든 생각인데 예전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외제 차량, 고가의 외제 차량을 샀는데 자꾸 초반부터 불량이 일어나니까 막 뭐 매장 앞에다가 차 세워놓고는 거기서 골프채로 내 차를 막 깨 부순다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도 이거 이제 해당이 되죠.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들어가는 거죠.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느끼니까.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 차를 부실망정. 아무리 내 차를 부셨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그렇죠. 공공장소에서 보여지면서 어떤 공포감을 그렇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도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하면 안 돼. 이제는 화가 난다고 해도 위험한 물건을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처벌 대상인 거죠. 네, 들러도 안 되고 보여줘도 안 되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반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법률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혹여나 오해받을 만한 물건을 공공장소에서 드러나게끔 들고 다니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네. 옛날하고는 많이 많이 다릅니다. 달라졌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검거된 분들 중에서 구속 안 된 분들은 뭐 나는 그냥 들고 다닌 건데 뭐 누굴 위협할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라고 사소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차피 신고가 나가면 검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해야 할 목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드러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검거의 대상이긴 하니까요. 그리고 불송치한 인원이 19명이니까 대부분은 흉기 소지죄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현장에서 우리 파출소 직원분들이 판단해서 네. 이건 해프닝이다. 네. 요거는 진짜 사람들이 불안할 네, 만하다. 불안할 흉기 소지죄에 만하다. 해당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입건하고 네, 그러니까. 그 불송치한 인원이 19명이에요. 그러면 그쵸. 대부분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어떤 위협적인 물건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그러니까 불송치한 인원은 그냥 이거는 뭐 딱히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진 그렇죠. 않는다. 우리 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프닝이었던 그런 인원이 11명 정도 된다는 거죠. 분밖에 안 된다 이거. 네, 11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 더 강화되는 법률이네요. 사회적으로는. 그럼요. 사실 이게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워낙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의 더 강력 범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사제총 사건 때문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정말 분노와 정말 깜짝 놀라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유사하네요. 돈 내놔. 제주서 망치 폭행한 이후에 공기총 꺼내든 50대 긴급 체포. 네. 어떤 사건인가요? 이게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A 씨 50대 네. 남성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 지난 27일 오후 6시쯤에 제주시 구자읍 송당리 한 목장 내에서 사무실에서 50대 B 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렸고 B 씨가 도망가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공기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쏘려고 쫓아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랬냐 봤더니만 A 씨는 1년간 부동산 매매 대금인 5억여 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B 씨가 5억 원을 줘야 되는데 5억 원을 계속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돈 달라고? 열받으니까 너 돈 내놔 하면서 흉기로 이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공기총으로 쏘려고 쫓아나갔죠. 이미 망치로 머리를 때린 것 때렸어요. 자체가 살인 미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공기총이 어떤 거예요? 순간 이 감이 잘 안 와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사냥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공기총은 공기를 네. 주입해서 압축 공기로. 압축 공기 해가지고 이제 쏘는 거죠. 옛날에 그 위해 조수 같은 경우 네. 이제 사냥을 하고 그랬는데 이 공기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총을 총포사에서 구입했을 때는 네. 뭐 제조 증명서, 뭐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교육 이수증, 뭐 여러 종류의 서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정신과에 와서도 예, 정신과 의사 소견서 하는 진단서 같은 거 써뒀던 기억이 나네요. 이래서 이제 관할 경찰서에 이제 등록하고 사용하는 부분이 이제 있고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해 조수. 그런 경우에는 위해 조수, 그러니까 위해 사냥 조수? 그러니까 위해 조수를 잡기 위해서. 뭐 멧돼지라든지 그렇죠. 네. 뭐 까치 늑대라든지 뭐 이런 거. 중고 총을 이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보통 신총 아니면 중고 총이잖아요. 그러면 양도 양수 서류하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 다 똑같은 그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종류의 기타 부수적인 서류를 구비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제주동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받지 않는 총이라는 거 보면 허가받지 않은 총이네요. 양도 양수는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것 같아요. 허가 없이 소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화약을 이용한 총기는 뭐 경찰이나 군인 빼고는 다 네네. 불법이고. 그렇죠. 예. 이거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 총포도검으로 그렇죠. 법의 위반이니까. 총포도검, 화약류 등 네. 단속법 위반으로 이제 이것도 입건이 되겠죠. 이게 지금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게 자기가 공기총을 들고 있었던 것이 본인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들개를 쫓아내기 위한 목적. 이것 만약에 이 목적으로 정식으로 뭐 경찰서나 신고하고 뭐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들개를 쫓기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신고할 때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 하면. 근데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는 받기가 수월한가요? 절차만 구비 조건만 서류하고 해당되면 그 구비 조건만 다 갖추면 네. 허가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러한 뭐 공기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 정기적으로 조금 확인을 한다거나 확인해요. 네, 그거 뭐 혹시라도 이상한데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뭐 네네. 이런 것들 하나요? 총 가져와가지고 1년에 2번인가 네. 한 번인가 이 그 경찰서에 네. 질서계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 총기를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총기는 어딘가에서 지금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된 안 된 거죠. 총기겠네요. 네.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 총기를 넘긴 사람도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 처벌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전문 쪽은 아니지만 양도 양수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돈을 받고 양도를 한 거니까 네. 양도했으면 그 부분 그 사람도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허가는 취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갑자기 지난주부터 뭐 사제총기 얘기 나오고 또 갑자기 공기총 얘기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총기 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게 순간 염려가 돼서 아마 요 사건 때문에 강화될 다시 또 겁니다. 일제 예. 점검해라. 점검. 예. 강화될 공문이 내려갔지 않았을까요?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필요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당연히 살인 미수니까 그렇죠. 뭐 구속. 영장 신청할 네. 예정이라는데 네. 아마 영장 발부될 발부될 네네네네. 야, 근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총기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꾸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같이 이제 실무를 뛰는 이제 강력 형사들은 솔직히 사제 총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이런 사건이 발생될 때는 저희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총기가 자유화됐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언제 사제 총기가 총을 발사할지 모르고 제일 위험한 우리 경찰관들 중에 제일 위험한 우리 분들이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파출소죠. 가장 일선. 제일 일선에 있던 지구대 파출소 그 직원분들인데 아무리 신고자가 뭐 사제총을 쐈다, 사제총이 있다 해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과연 장비가 제대로 돼 있나? 장비는 어쨌든 간에 총도 소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스총도 소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참 현장에서 방탄복 입고 제복 입고 그 위에 방탄복 입고 방패 들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솔직히. 그리고 방탄복이요. 네. 너무 무겁습니다. 무겁더라. 아 그래요.
너무 무거워. 그 형사님께서도 혹시 일선에서 강력계 뭐 이런 거를 일하시면서 이런 뭐 공기총이나 사제총기 같은 것 때문에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총기 경험은 솔직히 없고 제가 이제 제가 제일 겁이 저도 사람이니까 네. 제일 겁났던 부분이 이제 예전에 유사 석유 그 공장 단속할 때 네. 한참 단속했었어요. 총을 쏘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이거 불만 땡기면 다 죽습니다. 이건 그때가 제일 등에 식은땀 나더라고요. 휘발유나 이런 게 다 다 휘발성이라. 네, 휘발성이라 불만 터져버리는 당기는 거죠? 순간 이제 공장 자체가 터져버리니까 그때 정말 그때가 2000년대 굉장히 심했습니다. 굉장히 그 저기 가짜 초반, 석유가 유사, 네. 되게 유행해가지고 무슨 세녹스 세녹스. 이런 거였죠. 그 공장에서 제조하는 거를 단속을 했을 때 그럼 증거인멸이나 이런 걸 하려고도 그럼요. 이 등에서 식은땀 나는데 말도 표현을 못합니다 그때. 집사람한테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부모님한테. 그렇네요. 저희 직원들 그때 모두 모여가지고 한숨 쉬었던 게 기억나요. 터졌으면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힘든 현장에서 준비가 없이 저희도 이제 나갔으니까 설마 뭐 소규모겠지. 알고 봤더니 이제 대규모로 이제 했던 거라. 제일 황당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림이 우리 왜 현장에 나갈 때 단톡을 하거나 공부하러 나갈 때 그림 그리고 나오죠. 막 시뮬레이션을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을 막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견적이 딱 달라져. 갔는데 어긋났을 때 이게 아니야. 너무 그러면 큰 이제 거죠. 그러면 그때는 막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등에 식은땀이 식은땀이 쫙쫙 그럼요. 우리가 강력계 형사님들이 이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공기총 가지고 계신 분들 조만간 정부에서 전체 점검을 할 예정이니까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그래도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다음 사건은 요즘 들어서 특히나 더 많이 좀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씁쓸하죠. 80대 노인이 몸 벤츠 단독 주택 돌진 마당에 있던 10대 여자아이입니다. 사망. 이게 이제 경기 양평에서 차량이 이제 단독 주택으로 돌진해가지고 1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80대 여성분이고 이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갔다가 운전 미숙으로 해서 그 주택 마당으로 돌진을 했고 거기서 놀고 있던 그러니까 여기 이 아이는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왔던 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당에 이제 이렇게 놀으라고 이제 그 물놀이 같은 거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해줬었나 봐요. 근데 거기를 돌진해가지고 이 아이가 죽어버린 거죠. 근데 뭐 이건 단독 주택이니까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철제 담장을 허물고 마당으로 돌진을 했으니까 이게 이 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독 주택들이 단단하게 담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허술하게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마당이 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낮게 해가지고 어차피 뭐 보안이나 이런 게 아주 막 치밀하지는 그렇죠.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인지 반응이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를 밟아가지고 악셀레를 밟아서 막 돌진하고. 저도 사실 굉장히 순간순간 무서운 게 뭐냐하면 운전하다가 이게 공간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하고 어느 순간은 주차뿐만이 아니라 주행을 하는데도 내가 옆차를 못 보는 상태에서 이게 그 차선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어머 나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게 이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사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80대면 저 60인데 이제 60인데 80대면은 더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이런 사건들이 많아지고 많아요. 있죠. 네. 음식점에 갑자기 뭐 차량이 돌진하고. 돌진한다거나 저번에는 무슨 병원도 한번 이렇게 돌진한 적이 한 번 있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노인분들 뭐 비하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뭐 70대 후반 뭐 80대 이런 분들은 운전을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면 좋고 근데 또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그 주행 능력이 이제 가능한지 적성 검사를 좀 제대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예, 네, 지금 네. 다들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 나라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어찌됐건 요즘 안전장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센서를 통해 가지고 차량이 갑자기 급발진했을 때 장애물이 있으면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더라도 강제로 브레이킹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 몇 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이제 몇 킬로 이상의 속도가 나지 않게끔 좀 이렇게 차량 자체를 좀 제어하는 그런 기술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좀 고속도로 필요하지 타지 않나? 말아야죠. 몇 킬로 이상이 안 하면.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만 활성화되고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지역에서는 몇 마력 이상의 엔진 출력이 안 나오게끔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평생 운전을 하셨어요. 네. 버스 기사도 하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포크레인이 아니라 레미콘 레미콘 차량을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70대 초반이었죠. 70대 초반에 그만두시고 근데 운전을 되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어느 날 70대 중반부터 사고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가 큰 사고는 아니야. 이게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접촉사고. 가다가 그러니까 들이받는다거나.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가 맨날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도대체 운전을 시키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그 목숨의 위협을 느낀다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사실 80이 됐을 때 70대 후반 그때쯤에는 아예 저희가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끔 했고 차를 없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도 좀 안전을 위해서는 고려할 가족들이 필요가 조금, 있죠. 왜냐하면 신경 가족들이 가장 잘 알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이런 네. 부분들은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자제하실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보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운전할 때 운전에만 집중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라디오밖에 들을 것도 없었고 그러면 운전에만 신경을 쓰는데 요즘은 운전하면서도 이 스마트폰, 휴대폰 문자 보고 이게 내비게이션 봐야 되지. 가끔 저도 뭐 그럴 때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그죠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정표 보고 그렇게 예, 갔다면 요즘은 자꾸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유튜브 막 들으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심지어 뭐 차량 그 시스템에다가 화면 나오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뭐랄까요 운전을 할 때 우리의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좀 분산되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저도 찔리네. 저도 찔리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큰일 날 뻔했던 게 제가 좌회전 차선에서 차를 맨 앞에서 이제 신호 바뀌는 거를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저도 뭐 핸드폰을 뭐 차량 서 있는 상황에서 좀 보기도 하고 딴 생각도 좀 하고 있다가 순간 파란불 직진불이 들어왔는데 좌회전을 한 거예요 제가. 네. 정말 그렇죠. 아차 싶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사고 없었어요? 네. 다행히? 다행히 이제 제가 맨 처음으로 나가니까 빈 교차로에서 제가 우선 튀어나가니까 다른 차들이 빵 하긴 했지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 순간 제가 안차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딴짓하고 있었구나. 맞아요. 이거 정말 주의가 필요하고요. 최근에 좀 코믹했던 일은 제 아내가 이제 아내 이야기해도 되나? 제 아내가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들어가려 그러면 이 아파트 좌회전 신호대는 신호등이 딱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앞서서 이 신호등이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당연히 이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의 좌회전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신호등에서 거기는 이제 좌회전 신호가 없이 순수 직진인데 거기에 가장 중앙선 그 신호에 서가지고는 좌회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직진 신호가 떨어져 있으니까 뒤에서는 빵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아니 나는 우리 아파트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 기다리고 있는 차선인데 왜 뒤에서 빵을 거리나. 그렇죠. 근데 옆 뒤에 있는 차가 이제 앞으로 지나가면서 아니 뭐 차에 문제 있어요? 여기 직진 차선이어서 여기 직진해야 되는데 왜 안 빠지고 기다리고 있냐 하니까 아내가 계속 거기서 우긴 거예요. 여기 저희 좌회전 여기서 차선. 좌회전 차선인데요? 그러면 쌈 나는데. 성격 급하면 쌈 나는데. 예? 저희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차 싶은 거죠. 내 모습을 보는 거 같지?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불킥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 이거 아내가 혼날 것 같은데 저 이거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는 운전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시죠. 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목소리가 또 그래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선생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 방송에 나와가지고 선배님도 뵙고 우리 의사 선생님도 뵀는데 많이 떨립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이 방송을 보면서 혹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수사 기법 같은 게 나가는 게 혹시 있나 상당히 고민하고 해서 이제 오늘 나왔는데 수사기법 없었어요. 없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뭐 있으면 편집하면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그 범죄를 좀 안 저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그 무심결에 했지만 이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큰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현직에 계시는 강력계 형사님, 현직에 계시는 그 이종훈 형사님 같은 강력계 형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직접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형사님들의 이런 고초를 잘 몰라요. 일반 국민들이. 저 오늘 너무 든든하고 네. 반갑고 좋았습니다. 우리 후배님. 저도 많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범죄 저지르면 이렇게 무서운 형사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큰일입니다. 예. 또 이렇게 또 무섭기만 한 형사님의 또 인간적인 면모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또 사건 이슈 시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